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견혜원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하는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 드디어 2주차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한 두 가지 연구의 부류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 연관성과 인과성 아주 비슷한 용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주 서로 다른, 한쪽은 인과관계라는 원인 결과의 관계가 되겠고요. 시간적인 관계가 되겠고, 또 한쪽은 그렇지 않고 A와 B가 서로 관련돼 있다 정도를 증명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나중에 연구를 진행할 때 결국은 시간적 선후 관계에 의한 효과를 증명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서로 간에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증명할 것이냐는 실은 연구 설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과학적 연구의 수준에 대해서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것들이 인과성이고 어떤 것들이 연관성인지에 대해서 학습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준들, 위계들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연구들은 에비던스 베이스 플라티스 EBP라고 하는데요. 네, 근거 수준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분법적 관점에서 연구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연구를 하면 관찰 연구가 있고요. 또는 실험 연구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지 크게 나누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찰 연구를 수행하실지 아니면 실험 연구를 수행하실지에 대한 그러한 어떤 두 방향 선택에 대한 근거를 이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통계학의 정의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그 지난 시간에 전통적인 방법에서의 추론 방법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 통계학은 또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시간에는 통계학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 셋 중에서 이번 시간에 과학적 연구의 근거 수준, 근거 수준이랑 그 다음에 이분법적 관점에서 연구의 종류에 대한 개괄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셔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복습하고 다시 근거 수준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관성과 인과성에 대한 이 두 가지 큰 분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인과관계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ausal relationship 또는 causality,라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사회과학자인 하퍼 콜린스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가 다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인과관계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던 인과관계 첫 번째 전제 조건은 바로 사건 A와 B 사이에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예컨대 철수가 길을 가다가 바로 넘어졌는데 무릎에 피가 났다면 철수가 넘어졌다는 사건 A하고요. 피가 났다는 B 사건하고는 공간적, 시간적으로 어떻습니까? 인접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과관계 첫 번째 전제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난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한 사건 A가 다른 사건 B에 반드시 선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철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고 그로 인해서 피가 났다면 자, 넘어졌다는 이 사건이 B라고 하는 피가 났다는 사건보다 선행되어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과관계의 두 번째 조건을 성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건은 반사식적 조건화였는데요. 자, counterfactual condition이라고 하는 반사식적 조건화라는 이 전제가 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리면 자,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A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뒤따라오는 사건 B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았던 경우를 우리가 반사실적 조건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철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철수는 다리에 피가 안 났겠죠. 네, 이런 경우가 성립이 된다면 이는 반사실적 조건화를 성립된다, 기준을 충족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 B는 반사실적 조건화도 성립한다. 그러면 결국 철수가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피가 났다라는 건 인과관계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것들을 학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례를 보고 이게 인과성인지 아니면 연관성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보셨는데 간단히 한번 보실게요. 자, 두 번째 사례 하나만 보시고 요거는 지난 시간에 하셨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영수가 3달 전에 길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자, 그 후에 영수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요, 오늘 갑자기 두통 증세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자, 여러분들 이 사건이 인과적인지 아니면 연관성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이건 인과성이 아니기 때문에 연관성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조건 1을 성립하지 못했죠. 자, 3달 전에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자, 근데 오늘 두통이 나타났어요. 자, 두 번째 선행성은 이게 수립을 해요. 자, 선행성은 보시면 발목 다친 게 이게 A 사건이고 두통 증세가 나타난 게 B 사건이라고 보시면 A 사건이 B 사건보다 선행되어 있죠. 네, 선행성은 이거는 선행성은 만족하는 겁니다. 자, 선행성은 만족하는데 다만 자, 핵심이 3달 전. 3달이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것은 인접하지가 않아요. 그쵸? 네, 따라서 이거는 인과관계가 아니다. 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연습들을 많이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논문들을 보실 때 우리가 연구자로서 독립적으로 연구를 하기 전에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요. 연구들을 보실 때 이게 인과성을 만족하는 거냐 아니면 연관성에 근거한 거냐 또는 그마저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불충분한 거냐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비판이 아닌 비평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보셨던 게 이거였죠. 자, 이 마지막 사례인데요. 이 답이 지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자, 3개월간 끝말잇기 치료를 매일 했더니 수용어휘가 10% 향상되었다면 이것은 연관성입니까? 인관성입니까? 지난 시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것은 인과관계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조건, 공간적, 시간적 인접성 충족하셨죠? 3개월간 매일 했으니까요. 인접합니다. 선행성, 치료가 먼저 있었고 향상이 나중에 있었죠. 그래서 선행성도 만족하고요. 자, 반사식적 조건화 역시 만족합니다. 자, 치료를 매일 하지 않았다면 수용어휘는 향상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만족을 하네요. 따라서 이거는 인과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례에서 이제 인과관계가 어떠한 증명 없이는 이게 실제 효과인지 치료 효과인지 아니면 우연에 의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떠한 증명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 증명이 우리가 이른바 통계 검정이라고 하는 통계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앞으로 T 검정이다 또는 뭐 T 테스트, 에노바, 뭐 리피티드 메이저 에노바, 뭐 GEE 모형, 뭐 믹시드 뭐 모형, 뭐 나아가서는 데이터 마이닝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통계 검정, 이런 증명의 한 방법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증명의 방법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는 연구가 인과적인 거냐 아니면 연관성에 초점을 둔 것이냐를 연구자는 제일 처음에 연구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학습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울 수업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른바 의학적, 과학적 증거에 대해서 이른바 Evidence Based Politics에 대한 레벨, 수준에 대한 어떤 위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왔고요.
영국의 스웨덴에서도 2004년도에 스웨덴 학파에서도 이런 연구 위계 수준에 대해서 지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받아져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구의 수준이라 하면 결국은 레벨 1, 2, 3, 4, 5로 나누어서 이런 연구 수준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게 또 한 단계 더 진보되어서요. 연구 수준 중에서도 지금 보시면 뭐 RCT가 있고 시스템메트릭 리뷰에 대한 RCT에 대한 시스템메트릭 리뷰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위계를 나눠서 또 레벨 1-1, 레벨 1-2로 나누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이 5개의 단계에 의학 연구에서는요. 의과학 연구에서는 이 5개의 단계로 연구 수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는 SCI 연구들의 이제 연구들을 투고하시는 연구자들이 많은데요. SCI 연구들 중에서는 투고 수준에서 투고하는 단계, 서미션하는 단계에서 이 연구 수준을 기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게 연구를 투고할 때 반드시 필요한 과정으로 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언어치료 쪽에서는 레링고스코프라는 SCI 연구가 있습니다. 레링고스코프. 이비인후과학 저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레링고스코프가 굉장히 높아요. 임팩트 팩터가. 언어치료 분야가 아니라 이비인후과학 분야에서 한 상위 6번째에서 7번째 왔다 갔다 하는 저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저널인데 이런 레링고스코프라고 하는 이 저널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그 투고 시에 이런 연구 수준을 적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런 연구 수준에 대한 어떤 이런 단계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레벨 1로 가면 갈수록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인과성을 얘기하고 싶으면 레벨 1로 1에 가깝게 하셔야 되고, 자, 연관성을 증명하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연구에서 때로는 연관성을 증명하고 싶을 때도 있으세요. 자, 그런 경우는 레벨 5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연구 수준이 제일 낮은 것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자, 연구 수준이 제일 낮은 레벨 5는 expert opinion입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 의견이라고 보는데요. 자, 전문가의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전문가라는 게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아니라 아주 대가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학문적으로 아주 수십 년간 아주 많은 업적을 쌓으신 대가들이 의견을 내는 걸 이것도 연구 수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예컨대 만약에 뭐 그 후두 연구를 아주 오래 하셨던 뭐 미국의 어떤 학자가 한 40년 정도 연구를 하셨던 학자가 만약에 이거 뭐 커피를 마시는 건 후두암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 이러한 것들이 전문가 견해, expert opinion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4에는요 케이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자, 케이스 시리즈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사례 연구를 생각하시는데 사례 연구도 물론 케이스 시리즈입니다만 사례 연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대조군이 있는 연구를 할지라도 대조군이 있는 연구를 할지라도 어떤 특정 그 표본 수집 단계 이른바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표본 수집 단계가 없이 그냥 임의로 뭐 20명씩 모집해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했다면 케이스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언어치료나 뭐 재활과학 연구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임상에서 그냥 그 수집하는 연구의 대상 단계가 우리가 그냥 임의로 수집해서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음성장애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가지고 뭐 흡연에 따른 음성 질환과의 어떤 연관성을 보고 싶습니다. 이때 만약에 제가 어떤 이 대조군을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대상자, 즉 연구 대상자인 후두 질환자를 선택하는 과정에 샘플링, 표본 추출법이 없다면 이것은 레벨 4에 들어갑니다. 케이스 시리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과학에서 하는 대부분 연구들이 실은 레벨 4인 거예요. 자, 레벨 4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있습니다. 환자 대조군 연구라고 하는데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 자, 환자 대조군 연구. 자, 그 다음에 retrospective cohort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코호트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이건 집단 연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단, 연구 집단. 우리가 집단을 미리 선정해 놓고 이 집단에서 어떤 위험 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이 차이가 있느냐를 볼 때 코호트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retrospective라는 거는 후향적이라는 뜻입니다. 후향적. 자, 후향적. 자, 이거를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보시면 자, 사실 이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이 환자 대조군 연구가 좀 비슷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냐면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이미 사건이 발생한 사람들을 가지고 과거에 어땠는지 행위를 추적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제가 담배가 흡연이 만약에 후두 질환에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고 싶어서 코호트 집단을 선정했습니다. 한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자, 10,000명 중에서 과거에 이제 10,000명 중에서 이제 한 5,000명은 만약에 아니 8,000명은 만약에 후두 질환이 있고요. 한 2,000명이 후두 질환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8,000명을 가지고 과거에 이제 그 흡연을 했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통 인터뷰를 통해서 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과거에 뭐 일주일에 주 3회씩 흡연을 했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흡연 여부와 를 가지고 거꾸로 추적하는 걸 얘기합니다. 후향적이라는 뜻이 현재 발생된 시점에서 거꾸로 추적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는 뭐가 다르냐면요. 여러분들이 케이스 시리즈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자, 환자 대조군 연구는 뭐냐 하면 한 집단 내에서 동일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환자군과 대조군을 나누는 겁니다. 자, 예컨대 보통 이제 임상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요. 임상 현장에서 만약에 후두 질환을 갖고 있지만 입원 환자 중에 후두 질환을 갖고 있고 후두 질환을 갖고 있지만 다른 거에는 문제가 없는 이런 사람들을 대조군으로 하고요. 그다음 후두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을 환자군으로 해서 이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케이스 시리즈는 제가 편의해서 모집을 한 거고요. 환자 대조군 연구는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위험 요인이라든지 질병에 노출된 사람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런 각각의 연구 설계들을 다 알려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환자 대조군이 뭔지는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서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환자 대조군 연구나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레벨 3에 해당됩니다. 자, 이쯤 되면 아직은 인과관계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환자 대조군 연구나 후향적 코호트 연구는 실은 인과관계보다는 약간 연관성에 좀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레벨 2. 레벨 2는 자,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프로스펙티브 코호트, 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합니다. 자, 전향적 코호트 연구쯤 되면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자, 전향적 코호트 연구는 뭐냐 하면요. 어떤 이제 추적 집단을 처음부터 미리 선정해 놓고 처음 선정할 때는 질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질병이 없는 사람들로만 선정을 해 놓고 위험 요인의 노출 정도에 따라서 계속 추적을 합니다.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추적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모두가 다 질병이 없었지만 위험 요인의 노출에 따라서 나중에 질병이 생기는 집단이 있고 질병이 안 생기는 집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이 생긴 집단이 이제 생기게 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분석하는. 자, 후향적 코호트는 반대죠. 후향적 코호트는 지금 이미 질병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에게 과거로 이제 도출해서 과거에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하는 거고, 전향적 코호트는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추적하는 겁니다. 자, 전향적 코호트는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만, 하지만 후향적 코호트에 비해서 아직 발생하지 않았던 사람을 대상으로 발생을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성에 가깝습니다. 그야말로 시간적 인접성을 우리가
더 깐깐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포용적 코호트는 회상에 의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편향이 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벨 수준 2에 보시면, 네, 좀 낮은 수준의 RCT. 자, RCT가 뭐냐면요. 이거는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자, 무작위 표본 추출 연구라고 합니다. 표본 추출 실험 연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실험 연구. 자,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 이거는 RCT라고 해서 실은 근거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인과성을 증명하는 거예요. 실험 연구는. 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관찰 연구, 코호트 연구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찰 연구라고 하는데 뒤에서 좀 살펴보실 텐데 현상이 이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관찰만 하는 이런 연구보다는 실제로 어떤 상황에 노출하게 하는 거죠. 노출하기 위해서 노출 정도에 따라서 네, 뭐 질병이 걸리느냐를 파악하는 거 우리는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실은 실험 연구가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훨씬 근거 수준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실험 연구는 직접적으로 어떤 현상에 노출을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기 때문에 훨씬 근거 수준이 높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명심하셔야 될 건, 여러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우리가 편의에서 모집하시는 거는, RCT,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가 아니시고요. 우리가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라고 하시면, 표본 추출 과정에서 랜더마이즈드, 네, 우리가, 어떤 샘플링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없으면 RCT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증거 수준이 가장 높은 연구는 뭐냐? 그러면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연구는 뭐냐? 자, 일반적인 RCT. 자, 무작위 표본 추출. 아주 근거 수준이 높은 무작위 표본 추출이거나 아니면 시스테메트릭 리뷰. 자, 이거 뭐라고 하나요? 자, 체계적 고찰 연구라고 합니다. 자, 체계적 고찰 연구. 고찰 연구. 자, RCT 연구만을 가지고 하는 체계적 고찰 연구를 얘기합니다. 체계적 고찰 연구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존 연구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출판된 연구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근거 수준을 정하는 그런 연구를 우리는 시스템매트릭 리뷰라고 합니다. 이 체계적 고찰 연구의 하위 단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메타 연구가 들어가 있죠. 예, 메타 연구. 메타 연구가 결국은 체계적 고찰 연구의 한 하위 범주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행 연구를 가지고 연구하는 그 중에서도 그 선행 연구가 RCT에 해당되는 연구들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체계적 고찰 연구가 인과성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높은 단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뭐 케이스 시리즈라든지 전문가 견해는 연관성이 인과성이 낮고 반대로 연관성이 높은 그런 연구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때 또는 연구 설계하기 이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다른 연구들을 접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연구들을 문해하실 때, 독해하실 때 우리가 읽으실 때 이게 연관성에 해당되는 건지 또는 인과성에 해당되는 건지를 이런 연구 단계를 또 나눠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훈련도 좀 필요하십니다. 그러면 아주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두 번째 중요한 범주는 바로 이분법적 시각에서의 연구 방법 구분입니다. 자, 이분법적 시각. 우리가 두 개로 나눠서 연구를 살펴보신다면 우리가 실험 연구라고 하는 어떠한 아주 통제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실험을 진행하는 실험 연구와 그 다음에 대상자를 꾸준하게 관찰해서 거기에 대한 특성을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관찰 연구가 있겠습니다. 관찰 연구는 설문조사를 하는 것도 관찰 연구입니다만 꾸준하게 특성을 기록하는 것도 관찰 연구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자, 관찰 연구도 시간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고요. 실험 연구도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이건 뚜렷하죠. 자, 그런데 실험 연구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 하시게 되냐면요. 목적이 바로 인과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실험 연구입니다. 자, 커절리티, 인과성. 우리가 지난 시간하고 이번 시간 앞에 부분에서 다시 인과성을 좀 복습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 원인 결과를 설명하고 싶을 때
인과성이라고 하는 원인 결과를 설명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은 관찰 연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실험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뇌파 자극을 했더니 경두개 전기 자극 치료를 했더니 어떤 게 나았다라고 하는 치료 효과를 증명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치료 효과는 치료 효과에 대한 인과성을 증명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실험 연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 실험 연구에 바로 RCT라고 하는 아까 무작위 표본 추출 실험 연구 랜더마이즈 클리니컬 트라이얼이라고 하는 RCT 연구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자, 그다음에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 자, 이거는 그 환자군과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이루어진 적어도 환자 대조군 연구 정도는 해줘야 우리가 실험 연구, 이른바 인과성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관찰 연구는 어떨 때 하게 되냐면요. 관찰 연구는 연관성을 추구할 때 관찰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자,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연관성을 추구할 때 우리는 관찰 연구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과성을 추구하고 싶은데 관찰 연구인 코호트 연구라든지 크로스섹셔널 스터디를 하시게 되면 이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SCI 연구에 투구하시게 되면 제가 제목은 만약에 뭐뭐와 뭐뭐의 효과, 이펙트 이런 식으로 the effect of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실험 연구 방법이 연관성에 대한 연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이거 당장 그 리젝트 당할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가 관찰 연구들 이런 연관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구들은 코호트 연구나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는 우리가 연구의 한계점에 항상 이런 식으로 풀이해서 많이 씁니다. 이 연구는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이런 연구의 한계점에 항상 이런 단서를 쓰게 돼 있죠. 자, 코호트 연구는 관찰 연구예요. 우리가 아까 보셨다시피 코호트 연구는 전향적인 게 있고요. 자, 한 시점에서 모두 다 질병이 없던 정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거에 노출된 것들을 그 관심병수에 노출된 거에 대한 추적을 해서 나중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며 거기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하는 추적 연구가 전향적 코호트 연구고요. 자, 후향적 코호트 연구. 이미 질병이 발생한 사람들과 발생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를 추적해서 특정 요인들에게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질병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선후관계를 증명하고 싶으면 바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라고 하는데 코호트 연구는 연관성을 추구하는 거에 가깝습니다. 인과성이라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어떤 특정 요인이 어떤 특정 질병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연관성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폐암과 담배와 폐암과의 인과성에 대한 재판들이 그래서 이게 인과관계로 잘 판결이 안 났던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역학적 인과관계가 우리가 밝히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가 크로스 섹셔널 스터디. 이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그야말로 크로스 섹셔널이라고 하는 거는 한 시점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과 질병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한 시점에서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거예요. 특정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겁니다. 후향적 코호트랑 뭐가 다르냐면 후향적 코호트는 이 사람들이 한 시점에서 질병이 있고 없고는 맞는데 이를 과거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흡연자가 후두질환이 발생한 사람과 발생하지 않은 이 집단에 대해서 과거에 담배를 얼마나 폈는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추적해서 담배를 10년간 새값이 핀 사람은 후두질환에 걸리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단면 연구는 한 시점만 보는 겁니다. 자, 지금 조사했을 때 담배를 피는 사람과 담배를 안 피는 사람으로 나눠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후두질환의 관련성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 단면 연구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연관성을 추구한 연구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진행한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다 연관성을 좀 추구한 연구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진행한 역학 연구들은 단면 자료를 가지고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연관성을 밖에 이게 검증할 수가 없어요. 단점이. 자, 그래서 관찰 연구는 연관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점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할지에 대해서 벌써
이렇게 구체적인 설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실험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인과성을 밝히고 싶으신 거고, 관찰 연구를 하시고 싶으신 분은 연관성을 밝히고 싶으신 거다라는 것 정도가 우리가 분명한 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통계 분석의 필요성을 한마디로 줄이자면 증명의 필요성이에요. 어떤 현상을 증명하고 싶을 때 우리는 통계 분석을 씁니다. 자, 성대결절 환자가 100명 있었습니다. 자, 이 100명의 성대결절 환자를 대상으로 3주 동안 매일 50명에게 이 50명이 실험군이 되겠습니다. 자, 제 눈빛 치료 기법, 마치 그 과거의 허경영 씨처럼 제가 눈빛 치료 기법을 써서 찌릿 이렇게 봐서 3초간 이렇게 제가 눈빛을 딱 쏴주면, 네, 쏴주는 집단을 실험군으로 선정을 했고, 자, 제 치료도 안 받고 어떤 치료도 받지 않았던 대조군 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군과 대조군의 3주 동안 치료한 이후에 결절의 크기를 살펴봤더니 어떠한 치료도 받지 않았던 대조군보다 실험군의 성대결절 크기가 80% 감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요? 자, 제가 증명하고 싶은 건 제 눈빛 치료 기법이 효과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겠죠? 즉, 치료 기법에 효과가 있느냐? 이거 인과성인 거예요, 이것들. 인과성을 보고 싶은 거죠. 자, 치료 기법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인과성을 보기 위해서 제가 실험 연구를 한 거예요. 실험 연구는 아니지만 실험이라기보다 이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근데 지금 효과가 있는지로 끝난 게 아니라 효과가 있다면, 인과성이 있다면, 자, 80% 감소했어요, 지금 결절이. 자, 결절의 크기가 감소했다는 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효과가 우연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실제 치료 효과 때문인지를 검증을 또다시 해야 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인과성만 증명할 게 아니라 이게 실제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자연적으로 나은 건지, 이 성대 결절 크기 감소한 게 아니면 치료 때문에 나은 건지를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통계 분석이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과학 안에는 우리가 이게 바이오스태틱스라고 그래요. 바이오메디컬 스태틱스 안에 이제 의학 연구, 의과학 연구, 언어병리 연구, 재활과학 연구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런 생명과학 연구란 게 뭐겠습니까? 결국 의학부터 역학, 언어병리학, 물리치료, 작업치료에 이르기까지 생명과학 관련된 분야에서의 연구 방법을 우리가 생명과학 연구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런 우리가 쓰는 생명과학 연구에서는 계획과 설계, 자료 수집, 분석, 해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연구를 우리는 생명과학 연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문과학 연구가 다르고요. 생명과학 연구가 좀 다르잖아요. 자, 우리가 쓰는 생명과학에서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그 전에 통계학이란 게 뭔지, 우리 생명과학 연구의 핵심은 통계학을 쓰느냐인데요. 자, 통계는 결국 미지의 모집단,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집단의 특성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론을 다루는 학문을 우리는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결국 모집단으로부터의 확률 추출된 표본의 자료 수집을 통해서 표본에 내재된 정보, 이런 결과들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한 학문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삼킴장애 환자라는 거, 음식물을 잘 삼키지 못하면 삼킴장애라는 게 걸리는데요. 삼킴장애 특성에 대해서, 삼킴장애 치료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어떤 치료법이 삼킴장애에 효과가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삼킴장애 또는 전 세계의 모든 삼킴장애 환자들을 다 치료해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통계, 우리가 모집한 대상들이 전체 삼킴장애 환자들을 대표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삼킴장애 환자, 이른바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론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연구 과정이 다음과 같은데요. 연구를 설계하고, 연구를 계획하고, 설계하고, 또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출판하기까지의 이런 우리가 연구 과정들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통계가 들어가는 게 벌써 설계 단계, 데이터 수집 단계,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단계,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과정에서 통계학이라는 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으시게 되면 통계를 사용한 논문들을 읽으시게 되면 연구 결과에서부터 유의 수준 막 나오고요. 그죠? 연구 방법에서부터 벌써 무슨 T 검증을 썼니, 에노바를 썼니 이런 것들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연구 프로세스 단계에서 이런 통계적인 내용들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데이터 수집하는데 뭔 통계가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실험 연구, 잘된 실험 연구들은 수집 단계에서부터 통계적인 기법이 들어가죠. 이른바 샘플링이라고 하는 표본 추출이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표본 추출. 자, 그래서 무작위로 표본 추출한 게 아까 RCT 연구가 되는 거죠. 자, 무작위로 제가 그래야 대표성이 있으니까 제가 저기 분석하는 대상이 대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 걸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 추출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통계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통계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게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계회사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연구 설계 단계부터 해석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연구 방법을 설계하고 통계를 수행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단계, 그런 지경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제가 바라는 이번 수업에서의 모토입니다. 자, 결국은 이 수업에서는 저희가 연구를 계획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보고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통계적인 방법들을 다루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정도의 차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구를 처음부터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분석하는 단계, 해석하는 단계 이르기까지 들어가는 과학적인 검증 단계들, 통계 단계들의 통계 검정법들을 이해하는 게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10주간의 연구들을 이런 그 교육들을 수업들을 잘 따라오시기를 또 희망합니다. 자, 통계학의 어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거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국가와 학문을 뜻하는 ICS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자, 라틴어인 스테터스, 이게 바로 스테이트라고 하는 영어인데요. 국가라는 의미입니다. 라틴어 스테터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자, 국가를 운영해가는 지식 체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과거에 고대 왕들은요, 지배자들은 세금도 걷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게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통계적인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해에 벼농사가 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배자들이 모든 영토의 벼수확량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무작위로 이제 그 수확량을 일부 논에서의 수확량을 살펴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의 어원에서 시작된 게 바로 통계학입니다.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 통계가 필요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경기 동향이 사실 수년째 좋지가 않은데요. 우리나라의 경기 동향, 이른바 우리나라의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걸 살펴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경제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수만 가지의 지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경기 종합 지수라든지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주식 지수를 보면 되잖아요. 이것만 파악해도 우리가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안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얘기는 반증하면 이러한 몇 개의 지표들이 어떤 특정 상황들을 대표하는 거고요. 이런 대표하는 거를 우리는 통계학, 추론하는 거죠. 몇 개의 지표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추론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질병도 마찬가지죠. 어떤 질병에
어떤 것들에 대한 대표성이 있는 변수를 가지고 그 질병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치료 효과를 검증하는 거예요. 이런 게 통계학이죠. 자, 그래서 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혼돈과 질서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모든 판단은 이에 바탕이 되는 논리적 추론에서 볼 때 통계학이다. 자,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서 통계학을 쓰는 거죠. 자, 이러합니다. 자, 통계학이란 게 결국은 관심 있는 대상의 집단으로부터 자료를 수집, 정리. 예, 이게 지금 표본 추출입니다. 자, 수집하고 정리해서 자,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론을 연구하는 이른바 방법론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실은 통계학에 대한 순수한 방법론을 연구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통계학자들은 아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는 연구들이 대부분 통계적인 연구 방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통계학을 배우시게 되는 건데 자, 결국은 통계는 데이터를 다루는 학문이고요. 자, 이렇게 수집해서 분석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계학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려면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연구를 잘 하시려면 영어를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또 연구를 잘 하시려면 통계학을 잘 하셔야 돼요. 통계적인 검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데이터 정리와 요약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수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수만 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일일이 다 읽어본다고 해서 그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수만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몇 개의 데이터로 축소하게 됩니다. 예컨대 뭐 수만 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평균이라든지요, 표준 편차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표값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죠. 자, 이러한 분량을 축소시키는 이른바 뭐 평균값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료 정리라고 하는데요. 자, 결국은 우리가 원래 얻은 결과들, 이걸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원래 얻은 결과들을 자료 정리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단순화시킨 후에 이것을 해석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수집한 실험하고 있는 그 데이터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실험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뭐 평균에 대한 비교라든지 분산에 대한 비교를 하는 게 우리가 통계학이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네, 우리가 잘 한번 염두에 두고 이런 통계 분석 기법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통계학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술 통계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측 통계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 통계학이라는 거는 방대한 자료를 몇 개의 그래프나 몇 개의 숫자로 요약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술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떨 때 많이 쓰이나요? 대표적인 게 기술 통계학에 쓰이는 거는 정부 보고서들이 이런 기술 통계학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자, 예컨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고 하는 것들은 보면 그래프나 숫자로 인구 구조를 얘기하잖아요. 10대는 몇 명이고 20대의 그래프는 어떻고 뭐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이런 뭐 종 모양을 그리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정보 보고서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인구 동향 보고서 이런 것들은 기술 통계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 연구자들이 하는 대부분의 통계학은 추측 통계학입니다. 우리 연구자들이 하는 통계학들은 이런 추측 통계학이죠. 이건 뭐냐면요. 자, 관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 제가 만약 장애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장애인에 대한 전체 집단, 이를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죠. 자, 모집단에 대해서 일부를 추출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표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 사람들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조사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 뭐 장애인이 500만 명이라면요. 500만 명을 다 조사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조사 가능한 5천 명을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다. 이 5천 명을 표본이라고 하죠. 자, 이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전체 특성을 추측하고 추론하는 추론을 검정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학을 우리는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즉, 제가 조사한 500명이 5천 명이 예를 들면 전체 500만 명의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통계를 검증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추측하잖아요, 벌써. 이런
추측 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이를 확률적 설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결국은 제가 오늘 좀 수업 내용이 좀 빠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말 속도가 좀 빠를 수가 있었는데, 자,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제 접하시게 되는 우리가 추측 통계학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 추론이라고 하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을 조사해서 그 표본을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추측 통계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되고, 특히 수업의 초반부는 연구 설계에 대해서 좀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 오늘 연구의 수준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자, 연구의 수준이 5단계로 되어 있고요. 제일 낮은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그 전문가 의견부터 가장 높은 시스템매트릭 리뷰, RCT를 시스템매트릭 리뷰하는 이런 근거 수준까지 있다. 이런 근거 수준이 바로 인과성을 얘기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거 오늘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찰 연구가 있고 실험 연구가 있는데, 인과성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실험 연구를 하시면 되고요. 연관성을 얘기하고 싶을 때는 관찰 연구를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또 오늘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또 한번 복습해 보시면서 또 다음 시간에 또 연구 설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경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